아빠가 주방 칼을 또 갖고 큰아들이 찔리려고 한 거예요. 여보세요? 네네,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노예주님이 빨리 오이소. 경찰 출동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지금 손님 10대 가자고 응모 신청입니다. 남자 한 명입니까? 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곳은 부산의 한 노래주점. 주점을 찾은 손님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주인 이 씨. 이날의 폭행으로 이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노래주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딸인 김은희 씨를 만나 그날의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몇 년째 가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22년째요. 22년째 네. 혼자지에서? 네. 오래된 건물 지하에 위치한 노래주점. 사건이 일어난 곳은 주점 안쪽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여기세요. 아이고 아직 혈흔이 그대로. 네, 아직 안 치웠어요. 그날 밤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0시쯤에 들어와서 술 먹고 1시 18분에 계산하고 이렇게 그 모임에 총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술이 좀 많이 돼서 한 명씩 데리고 나갔대요. 자정이 다 된 시간 7명의 단체 손님이 찾아왔고 이들은 2시간 정도 주점에서 머물렀습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난 뒤 화장실에서 문 닫을 준비를 하던 중 단체 손님 중 한 명이 들어와 폭행을 가한 겁니다. 불 끄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았다고 하고 여기서부터 피가 있잖아요. 엄마가 왜 그러냐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계속 때렸대요. 기절해서 정신 드니까 계속 그래도 맞고 배도 맞고 머리도 맞고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카운티에 전화기가 가서 112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왜 갑자기 그 폭행을 한 거예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검찰 진술하기로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해놓고 뭐 엄마가 술값을 더 받으려고 했다 이런 말도 했다 하더라고 뭐. 사건 발생 후 3주가 흘렀지만 피해자 이 씨는 여전히 병원에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갈비뼈 여기가 3개 나가고 여기가 2개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확 털어놓지도 못하고 꺾지지도 못하고 맞는 기억밖에 생각 안 나요. 처음부터 맞기 시작했으니까. 그래 너무 맞아가지고 갈비뼈이 나도 저번에 옛날에 또 심장수술 했는 경험도 있거든. 이 발로 탁 차니까 내가 오그라지면서 쓰러질 뻔한 거라. 그래 다시 전치를 깨니까 내가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 일면식도 없는 낯선 손님에게 당한 일방적인 폭행. 폭행의 이유 역시 알지 못합니다. 저도 답답하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 사람 혹시 몇 살이냐고 형사한테 물어봤는데 개는 것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다고 또 하긴 하더라고요. 언론 통해서 나이 50대고 이런 거 다 들은 거거든요. 가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지만 가족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사건 직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가해자와 함께 주점에 왔던 단체 손님 중 한 명이 새벽 4시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당황스럽어요. 반말하면서 우리 변호실장님 왜 피의자 신분으로 거기 지금 경찰서에 있냐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사람 아니라 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건 알겠는데 내가 총재라고 하면서 되게 자기 신분을 되게 높이는 거예요. 명함도 있어요. 명함을 그날 놔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해자는 이분의 뭐 경호실장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총재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명함에 있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보세요?
KBS 시사 직격 그 촬영팀인데요. 그 같이 노래방 가신 건 맞으세요? 내가 내한테 그 가해자가 그 뭐 술이 취하고 정신이 없어하고 자기가 왜 수업 차원에 전화가 왔길래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물으려고 내 명함을 갈 때 내 전화해본 거지. 나는 그 사건 그 여자 없었고 몰라야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뭐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모르는데 막. 경호원이고 막 그렇다고 그러시던데 그건 아닌가 봐요. 아, 그 모른다니까. 내가 지금 골프 치고 좀 있는데 모른다니까. 그래서 대단히 봤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관인데 오늘 좀 괜찮으신 것 같아서 해운대 대성동에 위치한 가해자와 가해자의 지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만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지인들이 또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 이 씨의 불안은 하루하루 커져만 갑니다. 사람은 구속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시가 또 보복을 한다든지 또 내한테 꼬지랄까 그게 걱정이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를 경찰한테 해보셨어요? 네.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 그럴 때는 다시 또 신고하면 된다고. 사람이 죽을 만큼 맞아 듣고 나서 신고하면 그게 있어요. 스물아홉 살의 평범한 직장인 박미영 씨 역시 범죄 피해자입니다. 좀 떠올리는 건 힘드시겠지만 좀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가해자가 2명인데 한 명은 동생이고 친했던 동생이고 강간이 2번 있었고 동생 한 번, 형 한 번 강간이 있었고 또 이제 범행이 끝나고 나가겠다 하니까 안 나가게 핸드폰 숨기고 해서. 미영 씨는 5년 전 한 모임에서 가해자 최 씨를 만났습니다.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던 2021년 1월 최 씨의 집에 놀러간 미영 씨를 최 씨와 최 씨의 선배가 성폭행한 겁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랑 자해 이런 게 조금 생겨서 자의로 했었어요? 죽음은 좀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생각나면 이제 응급실 가거나. 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미영 씨는 결국 최 씨와 최 씨의 선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영 씨를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가해자 2명에게는 강간치상과 공동감금 등을 이유로 징역 8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했습니다. 20대 애들이 계속 특수를 빼려고 자기들은 이제 서로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물건도 이제 범행할 때 수건 달라고 수건 건네주고 했었던 게 있는데 어떻게 범행을 모르지 싶어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한 특수 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가해자 측은 모의는 없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 편지 속에는 미영 씨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가서 누나 옆에 있고 싶다고 미안한 거 누나 상처받은 거 옆에서 보살펴주고 싶다 평생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2명이 그런 건데 평생 옆에 있고 싶다? 있어주고 싶다는 이해가 안 돼요. 가해자의 합의 요구는 편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당시 법정을 찾은 미영 씨를 알아보고 법정 복도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A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름 말하면서 누구씨 맞으시죠? 저 누구 아빠인데 합의 때문에 이래가지고 바로 도망치다가 계속 쫓아오셔서 복도에서 이제 호흡곤란 과호흡 와가지고 공황장애도 있고 해서 정신 확 나서 쓰러지고 법정에서 사람들이 막 구급조치해주고 119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항소심이 열리는 법원에서 가해자 최 씨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얘는 강제로 그렇게 할 애가 아니고요. 정말 벌레 하나라도 못 죽이고 같이 데리고 노는 겁니다. 직접적인 강간이 아니고 일모도 안 했는데 공을 했다고 자기가 자꾸 그래서 안 받아들이니까 특수가 붙으니까 자기가 쎄쎄 공을 안 했다고 항소를 했는 거고.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때문에 형은 7년으로 줄었지만 가해자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가해자가 연락해오는 것만으로도 미영 씨는 끔찍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항상 불안 속에서 살고 약 먹으면 조금 괜찮다가 약 기운 떨어지면 다시 약 먹고 최대한 참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걸로 정신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있으니까 제가 가장이니까 둘이 살려면 제가 돈 벌어야 하니까 그 의무감으로 버티고 살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네, 여보세요? 네. 힘들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게 제일 다른 것보다 최우선이죠. 새벽 3시 제작진에게 연락해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미영 씨는 제작진과의 통화 후 바로 응급실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작진도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병원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던 미영 씨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내려 자해까지 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가해자 아빠한테 편지 와서 문자가 첫날 밤 미영 씨는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최 씨가 쓴 편지를 가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전해온 겁니다. 숨이 덜컥 막혀서 갑자기 아무 소리 다 안 들리고 멍한 그러고 이제 심장 빨리 뛰고 혹시 근처 온 건 아니지? 그냥 주위 계속 둘러보고 이제는 찾아오는 거 아닐까 싶어. 여기까지 찾아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미영 씨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범죄 피해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홍정은 씨는 올해 43살, 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좀 안 돼서 지금 저거 이게 큰아들, 이게 작은아들, 막내, 이게 셋째. 화목했던 시절도 잠시.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부부는 2019년에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은 씨를 괴롭혔습니다. 여기가 이 가운데가 뚫려 있었고 여기가 금이 이게 가해서 상피했었거든요. 지난해 11월 한밤중에 찾아와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린 전 남편. 이 일로 전 남편 장 씨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전 남편 장 씨는 또 술에 취해 정은 씨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 먹고 나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주방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안방 문 앞에까지. 그때 당시 저는 경찰에 신고할 상태에서 저는 안 끄고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저희를 위협하려고 그래요. 인근 파출소에는 그날의 출동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칼 들고 뭐 이렇게 횡패 부렸다고 뭐 그것까진 들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다른 내용은 예. 이 현행법 체포한 거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들이 모두 있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칼을 찾아 홍 씨를 위협한 전 남편 장 씨. 장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계속 감옥에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정은 씨는 4개월 뒤 법원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은 씨를 괴롭힌 전 남편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 장 씨가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은 씨는 지난 3월 신우이가 찾아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저는 탄원서를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다니던 데 냉면집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찾아와가지고 술을 먹이고 새벽까지 먹이고 나서 호흡이 곤란해서 기절할 정도까지 먹이고 나서 그 탄원서를 써달라고. 아, 탄원서를 써달라고? 네. 협박을 받은 거죠, 저도. 강제로. 저는 쓰기 싫은데 강요를 하니까 강제로. 밤새 정은 씨를 괴롭히던 신우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고 나서야 정은 씨를 집에 보내줬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컴퓨터를 볼 처분이 3월 29일 날에 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3월 29일 날. 출소했다는 연락은 전혀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듣고 더 겁이 난 거예요, 제가. 언제든 남편이 또 찾아와 본인과 아이들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은 씨는 요즘 약에 의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악몽 꾸물 거예요. 자다가도 1시에 깨면은 그 후로도 제가 잠을 못 자요. 수면제, 불면증 약을 먹어도 여기에서도 약 효과 없더라고요. 뭐만 조금이라도 발소리만 나면 무서워요. 누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 봐. 마냥 무서워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은 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들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 둘째 아들은 현재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정은 씨는 전 남편이 가족들을 찾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생각입니다. 전 남편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숨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정은 씨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신용불량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식구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전 남편이 알 수 없는 곳에 새 집도 구했습니다.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학교와 집까지 옮기는 정은 씨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애들하고 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연락도 없이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언젠간 어디서 다 부딪히긴 해야겠죠. 전 남편도 그렇고 단 해코지짓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나를 숨기고 아이를 감추는 것. 그것이 정은 씨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지연 씨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유혜선 씨도 함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중고등학교 때 살았던 곳에 가고 있습니다. 가는 이유가 있나요? 집을 좀 정리를 하려고 이제. 눈에 익은 상점과 골목들. 지연 씨 가족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년 전 지연 씨와 어머니가 집을 나온 이후 고향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가족들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의 장소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는 가정폭력 가해자이자 집안의 폭군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리고 좀 운 좋은 2번.
좀 안 좋으면 늘 맞았던 것 같고 여기 바깥에 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늘 원상복격을 했어요 아기 때. 네 근데 아침까지 했습니다 밤부터 원상복격을. 근데 그런 거 저희는 익숙해서 좀 그래가 그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야구 빵망이로 때려서 여기가 터져서 앉지를 못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아버지 송 씨는 직장도 없이 매일 집에서 게임을 하며 술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하면 지연 씨 남매와 아내를 불러 온 가족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이런 데를 때려요. 그러니까 아프고 저희 엄마 코 되게 많이 내려앉았잖아요. 원래 저희 코가 탔어요. 저도 지금보다 약간 더 높았는데 맞아서 코가 삐뚤어져서 다시 바로 한 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수술 3번 했어요. 엄마는 지금 뭐 여기도 꺾이기도 했는데 코가 되게 많이 내려앉았죠. 저희 아빠는 진짜로 그냥 안 가리고 때리세요. 네, 일부러 보이는 데를 많이 때리고 눈도 많이 맞으셔. 그리고 지금도 녹내잠도 되게 심하시고 엄마가 안압이 올라가서 네. 엄마 걔한테 나오는 뭐 여기 이거 이게 무거운데 이걸로 갖고 바로 머리를 때리면 제가 쓰러지면 여기서 발로 밟고. 술에 취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폭행의 도구가 됐습니다. 남편 송 씨는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전깃줄로 묶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 아내 유혜선 씨가 긴 세월 남편의 폭력을 참고 함께 산 이유는 바로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고등학교 때 다 집을 나가고 나간 후에도 제가 15년을 아직 남편이랑 여기서 사는 거는 아이들이 밖에서나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내가 여기서 보호막이 된다는 마음으로 이 집에 있었습니다. 유혜선 씨의 희생 덕분에 딸 지연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유 씨의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꼭 하고 싶은데 이혼을 살아서는 이 집 바깥에 못 나간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늘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는 어떤 소송을 했었을 때 이혼을 판사님이 해줄 수 있는 서류를 모으기 위해서 하다가 엄마는 그게 신고인 줄 모르고 가서 맞은 날 가서 경찰서에 얘기했는데 그게 신고가 돼버려서 일이 커진 거였거든요. 이혼을 결심한 아내 유 씨가 매일 조금씩 적어놓은 폭력의 일지는 후에 가정폭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 송 씨는 40년간의 가정폭력이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아내 유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감되면서 유혜선 씨는 40년 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게 많이 좀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다는 말을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남편이 없는 4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전 남편의 폭력 속에 살던 유 씨는 공부를 시작했고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잠시. 얼마 전 남편이 집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보고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왔어요. 2003년 3월 전기 가석방 신청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너무 놀래서 이게 막 이 문자 보는 순간 사실은 12월이 출소일인데 이렇게 땡겨오는가 해서 많이 좀 겁을 먹었어요. 가해자의 가석방 신청 사실은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그런데 그 통지가 가해자인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온 겁니다.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나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가족의 동의나 가족의 마음을 확인하지 절차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는 가족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라고 하시길래 그 가족 번호에 지금 본인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그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면 되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혹시나 가족들의 의견 없이 전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냥 혹시나 가석방을 시키고 하실까 봐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가해자가 그 피해자 전화번호를 적을 일은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네네. 죄송한데 그 아버님이 6월달 이후에 네. 가족방이 신청되는 거는 네. 괜찮을까요? 아니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죠. 안 좋으세요? 당연히 안 좋죠. 무섭죠. 그러세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 이제 대책을 세울 기간이 늘어나는 줄어드는 거니까. 더 이상 문제가 커지는 걸 원하지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회한으로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출소 후 밖으로 나가면 꼭 어머니와 다시 살겠노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것이 또 다른 협박으로 느껴집니다. 당신과 나는 새신랑 새신부가 되어 여보 당신 하면서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5번의 편지를 받았는데 다 여보 당신 새신랑 다시 살자고, 같이 살자고. 이러니까는 저희는 보복이 아니라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죠. 가석방은 다행히 막았지만 아버지는 오는 12월이면 출소를 합니다. 출소 후 아버지가 보복을 한다면 모녀가 서로를 지킬 방법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가정폭력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에 자녀들 주민등록을 열람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주소를 찾아서 이제 어머님 주소까지도 찾아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신청을 하시면 그런 열람은 이제 막도록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사후적으로 뭔가 방법인 거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험 속에서 나와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숨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최고 우선 좀 떠오르는 게. 가해자들이 숨어야 되고 가해자들이 좀 피해를. 보복 범죄의 경우에는 주로 가정폭력. 그러니까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좀 많고요.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시간이 좀 지나면 감정이 지나가잖아요.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감정의 속성인데 이들은 그걸 계속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자기가 화난 만큼 상대방에게 응징하지 않으면 감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복 범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났고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럼 보복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자기보다 약자라고 느껴졌을 때 당연히 그렇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진 않습니다. 보복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는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안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찾아오면은 절대 문 열지 말고 바로 신고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가해자와의 만남을 막아 보복 범죄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가해자도 경찰이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폭력성을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찰관이 계속 연락을 주니까 이제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고요. 큰 틀에서는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는 게 저희 주 목적입니다.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에게는 경찰의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안전조치 신청하신 분께서 상담실로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 지급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안전 조치 중 하나입니다. 위급 상황 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더 큰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정확도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숨진 여성은 경찰로부터 지급을 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히 신고를 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스마트워치로 긴급 상황을 알렸지만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상황을 알렸는데 신고 접수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엉뚱하게도 사건이 일어난 피해자 집에서 400m 넘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기존의 112 시스템의 경우 기지국가 GPS, 와이파이 등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위치 신호를 잡을 확률은 기지국 방식이 가장 높은데 이 기지국 방식은 오차 범위가 최대 2km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경찰이 엉뚱한 위치로 출동해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 역시 기지국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GPS 방식은 어떨까? 오차범위 없고 이렇게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그 높은 건물이 없는 장소에서는 위치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거의 이 위치의 번지수까지 다 나옵니다. GPS 장치를 들고 실제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주민센터 끝단이에요. 여기 보면 신수동 주민센터 보이시죠? 여기 신수동 주민센터 거의 끝단에 맞춰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거예요. 터치를 하면 정확한 주소가 나오고 로드뷰를 이렇게 딱 누르면 거의 지금 현재 이게 보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요게 보이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차범위가 이건 없다고 봐야 돼요. 탁 트인 야외에서는 GPS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추적 대상자가 건물 안이나 지하로 들어간 경우 정확한 위치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빌딩의 경우 추적 대상자가 어느 층에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왔고 7층에 지금 한 이 정도에서 7층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아예 위치를 못 잡고 있고 위치 수신이 아예 안 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위치가 일단 안 잡혀요. 그 내부에서 또 건물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층수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2022년부터 스마트워치 위치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새로운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PS, 기지국, 와이파이 모두 해서 그 취기를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은 기지국밖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반경 500m 정도 오차범위가 있었는데 올 초에 이제 보급된 신형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반경 50m 정도로 대폭 정확도를 높였고 저희가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 건 반경 30m 정도인데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한 개동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직 그 범위도 들어가는데 수직 3m 정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피해자를 수색하려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해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양쪽 모두에게 GPS 추적 장치를 지급하자 연평균 15명이었던 사망자가 3년간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잘 숨어 있어라. 그냥 꼭꼭 숨어 있어서 가해자의 눈에 띄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감시를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가해자가 내가 지금 감시받고 있구나.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해자에게 줬는가 이 사회가.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왔는가. 이러한 질문을 지금은 정말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순찰을 돌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포박된 채 끌려 나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체포된 30대 A씨입니다. 바로 직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던 당시 31살의 전주환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도둑살인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가해자 전주환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실형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으로부터 3년간이나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저희 사무실로 와서 상담을 하셨는데 이런 연락이 왔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2년간에 걸친 연락이었으니까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전에 쓰던 것까지. 연락을 해달라, 차단한 것을 풀어달라,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
이렇게 답장을 안 하면 내가 찾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냐, 정말로 찾아가길 원하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넘기면서 보여주시는데 울먹이시면서 손이 떨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전주환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 경찰은 전주환을 긴급 체포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원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몇 번의 고소를 더했지만 전주환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가해자인 전주환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피해자.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9월 14일 전주환은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준비해둔 흉기를 챙겨 피해자가 있는 신당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순찰을 돌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전주환은 그 뒤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9년을 검사가 구형했잖아요. 그럼 적은 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9년 구형을 받으면 충분히 도망갈 여지도 있고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할 여지도 있는데 그럼 이 중간에라도 재판 과정에서라도 한 번 더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의 발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한 번 더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석방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구속 불구속을 이제 따지면서 피해자가 위험하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접근 금지라든가 이렇게 구속은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피의자의 어떤 권리도 보장해 주지만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난 4월 27일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전주환이 1심에서 내려진 40년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부모 역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있었고 가정이 좀 어려웠고 뭐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 가정이 어려웠고 우울증 있었다가 그것이 어떤 양형 기준에 뭐 잣대를 대줄 수 있는가 나 의문스럽네. 지난해 가을 가족은 사랑하는 딸을 선산 한 켠에 묻었습니다. 타지에 나가 홀로 외롭게 산 딸이 여기서도 혹시 외로울까 싶어 아버지는 딸의 묘소 옆에 의자를 마련해두고 자주 와본다고 합니다.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혼자 있으면 쓸쓸하니까 올 때마다 이제 소중한 딸을 잃은 애절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솔직히 다니다가 예쁜 곳 있으면 꺾었어요. 근데 지금은 꺾지를 못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꺾지를 못하겠어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저 같은 부모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